중자가 이거 누구 편도 안 든다는 것처럼 좋은 것 같죠. 힘없는 사람이 가운데 중자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완전히 기회주의죠. 아니, 노예가 됩니다. 힘센 사람이 중앙에 들어가요. 중앙은 좋아요. 중앙은 자기가 중심이니까. 중앙은 좋은데, 중도, 중간, 이라면 망하는 거예요. 중립, 이거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아무런 영토적 야심이 없어요. 제주도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갑니다.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니까 한미동맹을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자 김대중이가 70년대부터 외국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연방제 안을 들고 나왔어요. 북한이 먼저 주장한 연방제를 받아가지고 연방제한다. 김대중이가 주장한 연방제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군 철수입니다. 외군 철수. 아니 한반도에서 외군 철수는 뭡니까? 미군밖에 없죠.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중립국입니다. 이미 김대중이가 70년대부터 중립국을 주장했어요. 통일된 다음에 중립국화합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천해 오겠습니다. 실천해 오는 게 뭐냐?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수작이 오고 갔어요. 수작 정도가 아니라 합의를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공개된 게 없습니다. 즉 뭐냐? 지금의 주한미군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중립군으로 만든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중립군으로 만들어버린다.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꾼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꾼다. 즉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만든다. 에 대해서 김정일하고 김대중이가 합의했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기회 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월간조선에 제가 제대로 정리된 기사를 하나 썼어요. 꼭 읽어보시면 저도 맥락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김대중이가 돌아와가지고 그 합의사항을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하지 않고 김정일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은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 있어야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합의한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중립군으로서 평화유지군으로서 있는 것은 통일 이후에도 있어도 좋다라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 이미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를 했어요. 주한미군의 중립화는 뭐냐?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든지 주한미군의 무력화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우선 그런 중립화된 주한미군,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을 한국에 일개 대대도 남겨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고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하고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대중이가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 간에 의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지 남북 간에 논의할 성질이 아니다. 왜냐? 주한미군 일단 나갔다가 남침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잣집이 있는데 강도가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경비원을 불러가지고 앞에 딱 배치를 해놓은 거 아니냐. 이 경비원을 줄일 거냐 아니면 없앨 거냐 하는 것을 그 강도하고 의논하면 됩니까? 네? 그 강도하고 피해를 당한 집안 아닙니까? 그자가 강도를 찾아가가지고 경비원을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김정일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무기를 다 빼고 그냥 몽둥이도 들지 말고 그냥 있으려면 계속 있었어요. 하니까 돌아와가지고 감지덕지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가족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하느냐. 그 강도님을 만나고 왔더니 강도님께서 경비원들 지금 있는 그대로 있어도 좋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 발 뻗고 잡시다. 이런 식으로 사기치기를 해야 돼요. 사기치.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치. 문제는 이 사기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한국에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이건 바로 한미동맹의 해체. 한미동맹 해체는 간단해요. 대한민국을 중립합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냉전시대 때 자유세계 편에 섰어요. 한미동맹이 사라지면 한국이 중립화가 될 겁니다. 중립화가 되려면 생존 수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한 200만 군대를 가지고 200만. 지금 군대 반을 더 가지고 군사비도 전체 예산의 한 10%를 쓸까 보입니다. 10%. 이스라엘이 지금 전체 GDP의 12%를 국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미군이 없어요.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 지키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가고 안 되면 상비군 200만, 예비군 한 600만, 연간 군사비 한 1,000억 달러, GDP의 10%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립국이 되면 안 되죠. 중립국. 그런데 이 중립국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쪽으로 갑니다. 틀림없어요. 그게 그러면 김대중 때 끝났는데 노무현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한 이야기가 있죠. 한국은 대통령 선거할 때 한국은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말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살리면 한국은 말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말리는 역할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지. 왜 말리는 역할? 그리고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다 중립국화하자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해체의 제1단계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고 났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워낙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해체를 하려면 한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해요. 요거 하나 해체하고 그 중에서 제일 첫 단계가 뭐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은 세 단계 중에서 한 단계가 날아버립니다. 한미연합사는 것은 뭐냐? 한국과 미군의 사령부를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자동적으로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체를 하고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다음에 남는 거는 뭐냐? 이제는 간단해요. 한미 상호보호는 당기죠. 그러고 반미 감정이 드세입니다. 반미 감정이 70%에 이른다. 한미동맹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립화하자는 여론이 70%, 한미동맹 유지가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망가지는 이 순간을 계기를 해가지고 한국에 중립화론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친북 세력, 종북 세력,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 중에서 아는 척하는 이 십자우한, 한국의 제일 골칫거리가 이 십자우한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실 순진해요. 그러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픈 분들입니다. 요청에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청에서 제일 많아요. 십자청에서 그걸 십자우한이라고 배운 게 골칫거리다 하는 게 십자우한입니다. 또는 배운 무시자입니다. 요청에서 이제 중립하고 그건 말 근사합니다. 중국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그 대신해서 해체를 합시다. 북한의 핵개발을 계기를 하기 위해서 조합미군을 철수합시다. 북한과 남한이 갈등 없이 통일하기 위해서 중립화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악마의 속삭입니다. 악마의 이 달콤한 자료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하면 골치가 아픈데 의외로 해결방법은 간단해요. 뭐냐? 통일은 우리가 이기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기는 통일.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남북 간의 대결은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진 사람이 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 진 사람이 통일하는 건 통일 되는데 통일되어버립니다. 먼저 이겨놓고 통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겨놓고. 이긴다는 건 뭐냐? 남북한에서 김정일 세력 또는 종북 세력이라고 이끌어진 이자들은 학살을 편들으니까 학살파예요. 학살파. 민족 반역 세력이에요.
그리고 천하 악당들이에요. 악마파지, 악마파, 악당파,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탄의 세력. 이 자들을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항복을 받고 응징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다를 고를 필요 없지만은 지금 당장 북한을 접수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감옥에 보내고 그 중에 아마 상당수는 사형시키게 됩니다. 이런 거 없이 통일하면 그 다음에 딴소리가 나온다. 이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자유통일로 갈 수가 없다. 통일은 반드시 이기는 통일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통일이라고 했다. 요게 오늘 이야기 결론입니다. 참 저 이야기에서 끝내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만 했는데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같은 게 있고 제가 별로 말씀 못 드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예. 그 좌익을 그치는 이게 결동대가 있으니까 좌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제가 이 용어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좌익, 좌파라고 부르면은 너무 많은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좌익, 좌파들이 스스로 좌익, 좌파를 안 하고 진보라고 자칭을 하는데 그 세력이 어떻게 보면요 40% 됩니다. 그렇다고 진보 세력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딱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적을 특징을 하려면 용어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김정일 세력이라고 불러야 돼요. 김정일 세력. 그 다음 똑같은 뜻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종북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이 용어를 써야 돼요. 종북 세력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몇 퍼센트 될지 모르겠는데 10% 내외를 합니다. 10% 내외. 이 종북 세력과 싸우고 누가 싸우고 이 종북 세력은 뭐냐? 법을 위반하는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세력이니까 한국 사회에서 소외시키든지 교정을 봐야 하는 세력이에요. 이 세력은 누가 싸워야 되느냐? 우리 경찰, 검찰, 군대 공권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단속해 달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강도, 살인범, 소매치기 잡아달라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역 세력을 법으로 좀 손봐달라는 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종북 세력하고 싸우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가 활동하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애국 세력이죠. 애국 세력. 애국 세력은 그런데 다 사람들이 얌전해요. 얌전한 뜻은 뭐냐?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비하는 데가 보면 법을 지키고 흩어져 갈 때는 또 쓰레기까지 다 주워가지고 가고 참 제대로 얌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좀 힘을 써가면서 폭력도 써가면서 우락부락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극우 세력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 세력. 일본에 가면 극우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극좌 세력이 없어요. 잘못하는 사람은 극좌 세력이 극우 세력한테 맞아주고요. 그런데 한국은 극좌 세력은 많아요. 쇠판 끄들고 시위하는 자들. 상용자동차 점거해가지고 사제 대포 쏘는 자들. 한 총련, 민노총의 일부, 민노당의 일부, 이것들 전부 폭력을 지원을 하니까 이 극좌 세력입니다. 여기 극좌 세력이에요. 극좌 세력에 대응할 만한 극우 세력은 한국에 없어요. 그 극우 세력의 역할은 공권력이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애국 세력이 많지 한국에. 그런데 애국 세력이 많은데 잘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이 사람들의 활동이 얌전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한국에서 법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면 잘 신문에 써주질 않아요. 법을 없어야 기사가 되죠. 그래서 누가 한국의 보수 세력이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애국 세력이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행동본부가 있고 그 자유총연맹 다 많아요. 많은데 보수 세력은 원래 단계를 잘 합니다. 다 별도로 놀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한쪽을 합쳐줍니다.
큰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외국 세력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교육을 해내고 젊은 사람들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의원님은 압록강 주변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 3, 40만 구분해갖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급변 사태에 있어서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태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 40만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경지대니까 큰 병이 주둔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보낼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북한의 대혼란 상태가 일어나서 대전이 막힙니다. 그래서 탈출자들이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오고 중국으로도 갔다. 무정부상태가 될 겁니다. 무정부상태가 됩니다. 그때 북한의 어느 세력이 중국으로부터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휴전선을 넘고 국군과 민군이 북한으로 올라와서 북한을 점령을 할 거예요. 그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북한에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가 김정일 장난을 쓸어버리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 빌미로 삼아가지고 중국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나야 중국이 북한 지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영토적으로 점령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영토적 야심은 중국은 거의 없습니다.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해가지고 격볼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중국 사람들 밑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는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절대 우리가 참을 수 없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무정부 상태, 내전 상태 또는 한미 동맹군이 휴전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는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 군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령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질서 회복이라든지 자기의 국가 이익을 찾기 위한 수준, 이게 그러니까 언제 좀 된다고 보십니까? 예? 통일이 언제쯤 되느냐? 그거는 우리한테 물어봐요. 스스로 물어봐요. 통일을 우리가 언제 할 것이냐? 통일을 우리가 언제 할 것이냐? 통일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 2020년 전에 아니 너무 길다. 2012년 전에 우리가 통일하겠다 하면 통일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 그만한 힘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 통일되냐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언제 통일을 할까? 통일을 언제 할까? 통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주어가 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